땅을 사면 거기 뭐가 따라올까요? 그 땅에 거주하는 자원 뭐 그쵸? 사람들, 주민들이죠. 세금. 결국 세금을 걷어들일 세수원이 확보된다라는 바로 그 세수를 갖고 뭘 준비했느냐? 무기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발렌슈타인은 이곳에서 군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걷어서 군수 공장을 세워서 이걸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운 군수 공장에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 화약, 탄약과 같은 이제 군수품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요즘 역사가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군삼 복합제 효시가 바로 이 발렌슈타인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무기 보급의 만반의 준비를 갖춘 로마 카톨릭 연합군을 상대로 덴마크군은 과연 잘 싸울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어려웠어요. 덴마크군은 거의 4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로마 카톨릭 측의 연합군의 체계적인 이 무기 보급에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무기전은 로마 카톨릭의 승리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와.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 연합군을 지금 연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카톨릭 연합군에 대항해서 30년 전쟁에 뛰어든 한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센 나라가 딱 들어오고. 영국이. 센 나라입니다. 덴마크의 뒤를 이은 발트해의 또 다른 강자, 발트해?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스웨덴? 이때 스웨덴 군을 이끌던 인물이 있었는데 당시 36살이었던 스웨덴의 젊은 국왕 구스타브 2세입니다. 기자님 이분 뭐 어떤 분이에요? 이 북방의 사자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자왕? 그러니까 그렇게 불릴 정도로 용맹하고 그다음에 뛰어난 전술 전략가인데 왕인데도 전쟁에 나가서 가장 앞에 섰어요. 이 구스타프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스웨덴이 강국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왕 구스타프 2세는 신교 연합군을 결성해서 1630년 이 전쟁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됩니다. 이제 저 구스타프 2세의 등장으로 신교 연합군이 조금 형체를 갖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스웨덴을 필두로 뭉치게 된 신교 연합군과 로마 카톨릭 연합군의 전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톨릭 연합군 왜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게요. 늘었네요. 자, 당시 로마 카톨릭 연합군은 어느 때보다 많은 병력인 14만여 명, 내지는 많게는 15만 명으로 전쟁에 나섰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신교 연합군은 스웨덴군이 주축이었고 로마 카톨릭 연합군에 비해서 뭐 한 절반 정도, 뭐 3분의 1 정도 규모의 병력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반보다 아예 기세가 역전됐네요. 처음에는 신교 연합군이 훨씬 많았는데. 예, 스웨덴이 자신하기에는 좀 병력 차이가 좀 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구스타브 2세는 적은 병력을 갖고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일당백? 바로 무기를 자기들에 맞게 개량했던 것입니다. 스웨덴은 무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기동성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빠른 공격은 기본이고 긴 원정길에서도 지치지 않기 위해서 무기를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스웨덴군의 이 신무기가 빛을 발한 전투가 하나 있는데요. 1631년에 스웨덴군을 필두로 한 신교 연합군하고 로마 카톨릭 연합군이 이제 제대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바로 브라이텐펠트 전투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측의 병력이 약 3만 1,000명, 그다음에 대포가 약 27문 있었죠. 반대로 스웨덴을 이슈로 한 신교 군대는 병력이 약 4만 명, 대포는 약 66문입니다. 압도적이네요. 대포 숫자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가벼우니까 좀 많이 들어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스웨덴군을 주축으로 한 신교 연합군은 이제 이동이 쉬운 가벼운 대포로 무장해서 전장까지 더 빠른 속도로 대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로마 카톨릭 연합군은 어떻게 전투를 치렀을까? 이제 로마 카톨릭 연합군은 30년 전쟁에서 늘 승리를 안겨준 전술을 채용하는데 그게 바로 스페인에서부터 유래한 테르시오라고 하는 대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긴 창병이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고 총병은 다가오는 적을 향해서 사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싸우는 방식이었는데 로마 카톨릭 연합군은 이 테르시오 대형을 무려 177개나 만들고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아, 그래서 신교 연합군을 이끄는 구스타프 2세는 이 자신들의 신무기로 로마 카톨릭 연합군 군대를 흐트러뜨릴 이제 전술을 생각해내는데 뭐였을까요? 대포죠. 그렇죠. 바로 대포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대포 속이 딱 좋게 모아놨네. 대충 쏴도 맞겠어요. 그래서 신교 연합군은 이동식 경량대포를 촘촘하게 배치해서 카톨릭 연합군이 만든 테르시오의 대형 이거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흐트러진 대형을 향해서 이제 머스킷으로 집중 사격을 가하면서 연합군의 혼을 쏙 빼놓게 되는데요. 구스타프 2세 완전 구세군인데요. 근데 이세영 기자님, 네. 이 브라이튼펠트 전투에서 승리를 안긴 전술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보통 이제 3열 집중 사격인데 이때 당시에는 보편적인 게 1열로 썼어요. 1열로 써서 쭉 쏘고 이제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스웨덴군은 이걸 바꿨죠. 같이 쏘네요. 예, 3열로 썼습니다. 이렇게 3열로 해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쏘는 게 아니라 일제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제 사격을 하면 효과가 훨씬 컸거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 대열이 완전히 와해됐다 하면 이때 누가 출동하느냐? 기병이 출동합니다. 기병이 이제 칼을 뽑아들고 마무리, 예. 확인 사살 들어가는 거. 한마디로 동시에 총 공격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완성됐는데 이때 30년 전쟁에서 이 스웨덴의 전술이 근대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무기의 무서운 위력을 보여준 브라이튼펠트 전투에서 사상자는 어떻게 기록되었을지 다시 한번 전력표를 보시겠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사상력을 내는 전술이에요. 이제 사상자 수가 추가됐는데요. 무기와 전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는데 3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벌어진 모습입니다. 게다가 사상자 중에 약 80%는 사망하거나 이제 중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신무기 도입이 더 많은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능하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현대전의 근간이 된 무기전이 바로 이 시기 30년 전쟁 때 일어나서 세계 대전급의 피해를 낳는 데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전이 되면서 전쟁이 더 참혹해진 거네요. 그렇죠. 결국 신무기로 협공한 이 신교연합군의 대승리로 이 전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와. 하지만 이제 신교연합군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쟁은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로마 카톨릭 연합군이 다시 전쟁의 우위를 점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구스타프 2세? 네, 맞습니다. 문제는 구스타프 2세입니다. 한때 신교의 해방자로 불리면서 신교연합군, 신교 세력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던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가 1632년에 전사하게 됩니다. 아유 너무 선봉에서 하시다가 네. 마쿠에서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왜 프랑스는 뒤늦게 30년 전쟁에 뛰어들었을까요? 왜? 바로 패권 경쟁 때문입니다. 와. 1589년 이후 프랑스는 이제 부르봉 왕가가 지배했거든요. 그리고 상공업을 기반으로 국가 재정을 늘려서 유럽의 최강국으로 발돋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프랑스의 발목을 잡는 가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하늘색 프랑스 보이시죠? 네. 스페인의 주인은 어느 가문? 합스부르크 가문. 신성 로마 제국의 주인은 합스부르크 가문. 오스트리아의 주인 합스부르크 가문. 남쪽의 합스부르크, 동쪽의 합스부르크. 포위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죠. 게다가 믿었던 스웨덴까지 30년 전쟁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합스부르크 완전히 우리가 고립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정말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프랑스는 합스부르크를 견제하고 싶어 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는 유럽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세력을 꺾고 유럽 최강국으로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 전쟁에 직접 뛰어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와. 그런 계산이 있었구나. 자, 이때 프랑스를 이끌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총리였던 리슐리의 추기경입니다. 리슐리에는 이제 강철 발톱을 가진 이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냉철한 정치가로 이름을 날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기세를 꺾고 유럽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일단 종교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가톨릭 국가이지만 같은 종교에 속해 있는 합스부르크 가문을 공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와. 그래서 당시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었던 교황 우르바노 8세는 리슐리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리슐리의 추기경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아하. 그렇죠. 교황이 이제 리슐리에는 또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짐작이 가실 텐데, 리슐리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서품을 받은 고위 사제, 추기경까지 오른 고위 사제였지만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잠시 뒤로 제쳐주고 30년 전쟁에 뛰어들기 위해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와. 희한하네, 그것도. 진짜 골 때린다. 교수님, 그럼 지금 매 전쟁마다 지금 신교 연합군이 다 패배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프랑스는 지금 신교 연합을 지원하겠다고요? 네. 이때 리슐리에는 합스부르크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모든 전략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방법이 뭐였을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뭐지? 바로 주변 나라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치열한 외교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와. 프랑스는 신교가 아닌데요, 교수님. 어떻게 신교 국가를 결집시켰어요? 당시 리슐리에는 일단 가장 먼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전쟁을 치르고 있던 네덜란드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1637년에는 신교연합군에 소속되어 있던 스웨덴과 동맹을 체결해서 프랑스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리슐리의 외교전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리슐리에는 이때 작센 선제후국의 공작에게 접근해서 살살 꼬드깁니다. 자, 여기서 작센 선제후국의 공작이 영토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소문을 흘렸던 것입니다. 신교 측으로 가면 프랑스가 자기한테 영토를 줄 거라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흘리는 거네요.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바로 이 소문에 홀딱 넘어간 작센 선제후국의 공작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협상이 프랑스에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고. 그렇죠. 야, 완전 개수작이었네. 그리고 우리가 전쟁 자금도 지원하겠다. 별도로 살해도 할 테니 우리 편으로 와서 같이 싸우자. 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제 간질간질하던 공작이 프랑스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와, 이 소문이 무섭네요. 진짜 똑똑한 거야. 리슐리에는 이렇게 외교전을 통해서 동맹을 맺은 나라들 그리고 그 제후들을 동원해서 합스부르크가 여러 전투를 동시에 치르게끔 병력을 분산시킵니다. 당시 전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력 이제 다 없어지지 않았어? 아직도 있어? 로마 카톨릭 연합군은 이전 전쟁과 마찬가지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군을 중심으로 보헤미아 왕국, 바이에른 공국, 그리고 같은 합스부르크 가문인 스페인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교는 아니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을 누르기 위해서 신교 연합군으로 이제 나선 프랑스를 필두로 수많은 신교 국가와 제후 영들이 이제 반대 측에 서 있게 되는데요. 신교가 이거 엄청 많아졌는데? 병력만으로는 이쪽 신교 연합군이 훨씬 많네요. 근데 확실히 전쟁이 진행될수록 규모가 점점 커지네요. 그렇죠. 게다가 리슐리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합스부르크가를 조금씩 더 분열시키는데 먼저 스파이를 활용해서 스페인군의 병력을 분산시킵니다. 와. 이때 리슐리에는 이제 스페인군 내에 밀정을 보내요. 그리고 프랑스군의 움직임과 전력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대규모 침공을 계획 중이라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게 됩니다. 이 정보를 접한 스페인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해야겠죠. 혹시 모를 그쵸. 네. 프랑스군의 총공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고 기다리는데 공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죠. 프랑스군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스페인군은 거짓 정보 때문에 전력을 그만큼 낭비하게 되고 반면에 프랑스군은 전력을 강화할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갈량이야, 제갈량. 그러니까요. 전략가의 체질이 확실히 있네요. 리슐리의 추기경은 이제 스페인 내부까지 침투해서 스페인의 근간을 세력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리슐리의 추기경이었다면 강철 발톱을 가진 이리였다면 어떤 작전으로 스페인의 내부에 혼란을 불러일으켰을까? 그 안에 또 소문 이렇게 소문 내야죠, 소문. 협박. 바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지원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와. 반란을 조장하는구나. 그러니까 당시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상대로 독립하겠다고 막 독립전쟁 벌이고 있었는데요. 당시 스페인은 오랜 전쟁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죠. 전쟁을 하려다 보니.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려워진 스페인인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게다가 1640년 스페인에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는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스페인과 합병한 포르투갈이 독립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자, 프랑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르투갈 지원해야죠. 그렇죠. 무기를 지어줍니다. 포르투갈의 쿠데타 세력과 동맹을 맺으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와. 군대와 독립 자금을 지원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입니다. 야, 리슐리의 천재인데요. 어쨌든 뭐 내부는 분열시키고 대단한 현실 외부 정치가 결집은 또 나옵니다. 강화하고. 네, 적의 적은 친구.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스페인은 이 프랑스의 방해 공작으로 뭐 안으로나 밖으로나 전쟁 때문에 아주 정신 없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자, 프랑스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힘들 중에 가장 큰 축이 이제 스페인이었는데 이 스페인을 이렇게 약화시켜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합스부르크를 억누를 제압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1643년 스페인이 프랑스를 침공하자 프랑스군은 운명의 결전을 치를 전쟁터로 향하게 되는데 바로 로크루아라는 곳이었습니다. 로크루아는 지금의 이제 벨기에와 프랑스 경계에 있는 곳인데 프랑스군은 병력을 투입해서 측면을 먼저 공격한 후에 스페인군을 포위하듯이 한 가운데로 몰아넣게 돼요. 진짜 저런 식으로 싸웠구나. 그리고 저 저게 이제 대열도. 테르시오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무기를 들고 있네. 하지만 프랑스군은 이 스페인군의 전력이 흐트러졌을 무렵에 이제 일격을 가하면서 결국 스페인군을 괴멸시키게 됩니다. 와. 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죠. 프랑스군은 18,000명의 스페인 보병 중 7,000명을 포로로 잡고 8,000명을 사살했다고 하고 결국 스페인군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의지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스웨덴군을 필두로 한 신교 연합군 역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차지한 보헤미아를 침공하는 데 다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는 전체 군대의 3분의 1, 그래서 절반 수준인 약 35,000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했다라고 하고요. 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교 연합군을 피해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도망을 해가요.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 연합군의 전의는 완전히 이제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아니 초반에는 가톨릭이 완전 우위에 있었는데 지금 완전 전세가 뒤바뀌었네요. 그렇죠. 사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에 개입하면서부터 이 30년 전쟁의 향배는 결정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뭔가 세계 2차 대전의 미국 같은 느낌. 그러네요. 이로 인해서 이제 신교 연합군을 이끈 프랑스와 스웨덴은 유럽의 패권 국가로 급부상하게 되고 반대로 스페인 합스부르크는 네덜란드에서 해상 패권을 잃어버리고 또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합스부르크 가문은 제국의 통합에 실패하면서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헤미아 신교 세력의 반란으로 시작된 이 30년 전쟁은 신교 군대의
절대적인 승리.